생각보다 오늘 많이 오셔가지고 좀 긴장이 되는데요. 이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석연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남자인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요즘 머리도 제가 좀 기르고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한 1년 전까지만 커트머리였거든요. 커트머리에다가 지석연 선생님 이러니까 아이들도 진짜 저를 남자 선생님으로 아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다른 선생님이 만나는 아이를 뒤에서 그네로 제가 탁 밀다가 팍 부딪혔는데 저를 딱 돌아보는데 아저씨가 거기 있어서 그렇게 말을 딱 듣고 제가 충격을 먹고 그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고 조금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묶은 건 조금 습관이 안 됐는데 제가 또 머리를 묶으니 저를 못 알아보시는 어머님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름 그대로 저를 기억하시기에는 사람들이 석연치 않다 그러면서 기억을 해요. 제가 이제 오늘 좀 전해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이름이 아니고요. 제 이름보다는 저는 이제 작업치료사예요. 작업치료사로 선생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아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부모님 만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조금 알게 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일하는 곳은 시도감각통합상담연구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일을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지식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작업치료사들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정리했던 내용들을 옆에 이제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여기는 뭐랄까 여러 그 상황에서 장애를 겪는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작업치료사로서도 있고요. 보건 전문가로서 많은 정보들을 모아서 문제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강점 중심으로 사람을 지원하는 건강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고민하는 단체예요. 영국부터 북유럽과 그다음에 이제 물론 미국과 호주나 북유럽이 훨씬 더 많은 강세가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직접 당사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얘기들이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내용이 WHO에서 갖고 있는 건강분류 기준안에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을 부모님들께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가끔 영어가 나온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지만 저의 습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대학교를 연세대학교에 보건과학대학 안에 재활학과라고 있어요. 재활학과라고 있었어요. 전 재활학과를 입학을 했고 재활학과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두 가지를 다 전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들어가면서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았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1학년 때 저희 이제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 있죠. 중환자실에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부터 재활을 좀 경험을 했어요. 가족으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병원에서는 사실 물리치료를 받고 걸을 수 있게 됐는데 사람을 못 알아본다든지 날짜를 모른다든지 특히 친밀한 가족 간병인에게 무지하게 화를 내신다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퇴원을 하고 나서 살아가는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전의 가족들과 같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그냥 가족으로 고민하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작업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과정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제일 많이 깨달은 것은 그냥 가족의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더라 하는 것이 저한테는 하나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인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전처럼 왜 안 되지? 아니면 이 사람은 왜 이걸 못하지? 이걸 왜 못 알아듣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장애를 인정하는 순간 의외로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삶이 좀 달라지게 되고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한 80대에 가까이 가시는 연세가 되시면서 조금 그 연령대로서는 정상범주에 계십니다. 네. 네, 근데 49에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사실은 많은 걸 잃었는데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나면서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그것도 보시고 건강과 장애.
자, 다들 여기 부모님들 계시니까 자녀분들이 장애가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자녀 이외에도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분이 있으시죠? 네.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안 건강한가요? 때로는 몹시 건강하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전혀 장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참 안 건강하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건 되게 개념이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전염병이 돈다. 그럼 다들 건강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다 같이 주의해야 되는 건강이고, 저 사람 참 안 건강하네 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 전염병인데 이건 아니거든요. 저 사람 참 건강하네 안 건강하네, 이것은 대체로 사람 참 성격 좋네, 내지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잘 대처하네. 그럼 좀 사회적으로 건강을 풍기는 사람에게 저희가 저 사람 참 건강하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개념을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주관적으로 갖고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강 개념은 WHO에서 말하는 건강 개념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건강을 이전에는 어떻게 이제 봤냐면 건강의 반대 개념으로 많이 봤어요. 건강의 반대는 아픈 것, 그죠?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이 있는 사람을 진료를 하고 병이 없게 만들면 사람들이 다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질병에 대한 치료를 굉장히 잘했고 그렇게 기술이 발달했는데 사회는 어떻게 바뀌냐면 아픈 사람은 줄어들고 병은 치료가 되는데 실제로는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서비스들도 필요한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런 인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구가 노인과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거나 질병의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은 아닌데 무언가 지금 상황이 아니면 관계가 아니면 여러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1980년도에 유엔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은행기구 월드뱅크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 인구가 많다고 했을 때 이것이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지 않을까? 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장애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병이 있거나 아니면 손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봤어요. 병이 있거나 손상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실제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걸 disable이라고 합니다. disability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점점 소외될 것이다. 핸디캡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봤어요. 이런 개념이 초창기에 한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장애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제적으로 분류하기를 국제적인 분류입니다.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그래서 국제적으로 분류하는데 어떻게 했냐, 손상, 그 다음에 장애, 핸디캡으로 장애를 분류하자.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건강 서비스를 만들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전문가들 뿐 아니라 당사자들도 그렇고 이것은 안 맞다라고 하는 실제 사례도 나타나기도 하고 당사자들 반발도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일정한 시력의 기능에 도달하지 못해서 시력이 나쁘다라고 판정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이제 뭐랄까요, 눈에 이제 염증이 있기도 하고 타고나기를 시력이 나쁜 사람도 있어요. 시력이 나쁘면 약간 시력의 손상 수준에 이르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눈이 안 보여가지고 글씨를 못 읽고 그래서 사회적 배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경을 쓰십니다. 그죠? 그리고 휠체어를 탄다라고 하는 건 바퀴가 개발됐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제 다리를 못 움직여서 마비가 있는 분들이 다리로 걸어야 되면 계단이나 이런 데서 다 계단을 오르는 능력이 안 돼서 디세이블이 되고 그래서 이동하는 그런 사회적인 부분에서 손상을 핸디캡을 받을 텐데 이제는 도구가 기술이 개발이 돼서 자동차 안에 휠체어가 그대로 들어가서 운전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면에서는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이후에 점점 보행 기능을 상실해가는 나이 드는 노인에게 앞서서 기술을 먼저 알려주는 그런 기술 개발자도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좋은 휠체어 디자인은 휠체어를 안 타본 사람이 잘하겠어요? 타본 사람이 잘하겠어요? 타본 사람이 잘하겠죠.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개발되는 기술들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척수나 어떤 다리에는 손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휠체어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나 그죠? 자동 움직임하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겠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또 IMF가 터지고 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남성들의 우울과 자살률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그런 경우는 어때요? 전혀 신체적인 손상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건 아닌데 직장에서 다니고 있던 생활을 내가 잃어버림으로써 관계에서 소외되고 그 다음에 급격히 우울해지고 그런 뭐랄까 사회적으로 자리를 잃어버리면서 사람의 질병까지 건강의 손상까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화살표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90년대에 이 IDH라는 모델은 급격하게 반발을 받아요. 그러면서 다 같이 모여서 좀 지혜를 모아보자. 이때 이제 여러 전문가와 탕사자가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그러면 사람을 장애로 볼 것이냐? 아니고 누구라도 기능을 갖고 있고 누구라도 삶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 삶의 참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건강은 뭐냐? 질병이 없는 것만 건강이냐? 아니라 질병이 있건 손상이 있건 삶에 참여하면 그것이 건강이 아니냐? 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 수천 명의 사례를 모아서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 2001년에 발표가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ICF라고 그래요. 국제 분류인데 건강 질병 분류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자폐증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뭐랄까요? 병원에 처음에 진단받으셨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뇌성마비라고 하는 진단 분류명이 있어요. 그런 그 진단이나 질병의 분류가 정확해야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질병의 코드를 보고 약을 쓸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질병을 정확하게 공통된 언어로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WHO는 전 세계적으로 질병을 공통된 말로 쓰시오라고 하는 분류를 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질병이 아니라 사람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좀 더 건강에 관련된 그런 언어들을 공통적으로 만들자 라고 해서 처음에는 IDH라는 분류를 했다가 그게 안 되겠더라. 그게 아니라 사람이 기능한다는 게 뭘까? 산다고 할 때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기능하는 게 무엇일까? 기능하지 않은 것을 우린 장애라고 하고 기능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고 내 삶에 있어서 기능이 더 많다면 그걸 건강이라고 하자. 이렇게 건강 분류를 ICF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완전히 좀 달라요. 질병으로 분류하는 분류가 하나가 있고 사람의 참여와 건강, 특히 삶에서 기능하는 부분으로 분류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생긴 도식으로 ICF를 분류합니다. 여기 앞에 그림 잘 보세요. 잘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얼마나 기능하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기억력에 대한 기능일 수도 있고요. 이야, 잘 보셨죠? 보고 계시죠 지금? 그러면 자 앞으로 돌아가서 퀴즈 내겠습니다. 색깔 안 여쭤볼게요. 방금 슬라이드에서 본 것은 대체로 동그라미가 있었어요? 네모가 있었어요? 네모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시지각 기능이라고 해요. 네모가 있는 거 맞죠? 네모가 몇 개 있었을까요? 5개. 손 들어보세요. 5개, 6개 손 들어보세요. 7개 손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여쭤본 것은 어깨를 들 수 있는 기능이 있나 없나. 그런데 어깨를 안 들어주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네,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보면 좀 더 잘 볼 수 있겠죠? 네. 짠! 자, 네모가 몇 개입니까? 제일 위에 것도 네모인데 요거는 빼고 요 네모 빼고 요 안에 있는 여기 네모 화살표랑 연결된 거. 자, 네모가 몇 개요? 아, 죄송해요. 요 하나로 쳐주세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거 위에 이거 네모 말고 여기 그
네모. 색깔은 좀 다양하지만 붙어있으면 한 개로 쳐주고. 네,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네. 뭐 이거 하나하나 네모. 제가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 네. 우선은 자 네모 몇 개요? 6개. 네, 층이 있었죠. 층이 몇 층이 있었죠? 세 층에 네모가 대충 5개지 6개지 7개지 그랬는데 제일 위층에 네모가 몇 개 있었죠? 하나. 그다음 중간층은 3개. 제일 아래층은 어떻게 다 하셨어요 이제. 네, 요게 ICF의 모델입니다. 층은 3개, 제일 위는 하나, 중간은 3개, 제일 아래 2개. 네, 그 구조를 기억하시면 이제 여기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는 자폐증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보통은 부모님들한테 자녀분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자폐 2급이고요. 이제 그게 뭐냐면 그렇죠. 우리가 항상 외국 사람을 만나도 아이 코리안부터 하는데 약간 나의 정체성을 처음 얘기할 때 그죠? 나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많은 게 있잖아요. 적어도 네모로 6개는 담기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건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건강을 설명하는 네모가 몇 개? 6개. 네. 우선 건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운데 있는 3칸이 제일 실질적으로 설명하는 건강 코드예요. 건강이에요. 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것 중에 제일 왼쪽은 내가 갖고 있는 신체라고 하는 것. 내 몸, 그 다음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 근육들이나 내장, 장기,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안에 들어있는 뇌, 이런 것들이 전부 신체죠. 그래서 심신기능이라 그래요. 신체와 정신, 정신작용도 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신체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신체가 기능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건강에 되게 중요하죠. 건강에 되게 중요한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활동하느냐. 지금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는 저를 보고 있는 활동을 하시죠. 듣고 있는 활동을 하세요. 그 다음 생각하는 활동도 하셨는데 가끔 강사 손 들어라 그러면 손도 들고 그죠? 신체가 어깨를 들 수 있고 없고의 기능은 아니죠. 내가 지금 안다 모른다잖아요. 아니면 아팠다 얘기할까 말까. 대화를 한다 안 한다잖아요. 의사소통을 한다 안 한다. 일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네요. 그래서 가운데가 활동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활동이 2사람 이상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이것을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폐 증상이라고 하는 사람 참 이제 요즘 들어서 모든 전문가들과 교사와 당사자와 부모님들을 뭐랄까요 아직 미지의 세계로 이끌고 가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어떤 장애의 분류가 하나가 이제 자폐 증상이에요. 자폐증인 경우는 언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언어가 사실은 상호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나 긴 말을 할 수 있으나 뭘 달라고 할 때는 물 주세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기능한다라고 할 때 그걸 참여라고 해요. 언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언어 활동이 2사람 이상이 있을 때 대화가 되느냐라고 하면 참여가 되느냐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죠. 서울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 농촌에서 열심히 살고 굉장히 논밭을 잘 가꾸는 할머니들이 서울에 지하철 처음 탄다 그러면 지하철 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곳이 어르신들의 참여에 어려움이 있게 만들 수 있겠죠. 거꾸로 그냥 도시에서만 뺑뺑 살아가지고 요즘 아이들이 4살 돼도 아스팔트만 걷는 건 아시나요? 운동장도 흘기 별로 없잖아요. 운동장 좁고 시골을 갔는데요. 비 오는 길에 지나는 거 이거는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시골길을 걷는데 참 참여가 안 된다. 이런 아이를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체가 그냥 기능한다고 해서 삶의 활동이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삶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무조건 참여가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참여가 또 참여대로 충분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활동까지 되더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This stop is 신촌. 신촌. You may exit on the left.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들으면서 야, 이 영어의 발음과 참 이것은 어떻게 써요? 한국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지하철이 있고 그리고 신촌 영어로 했지만 이건 신촌이잖아요. 뉴욕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하철이 있는 곳에서 이 말을 듣고 그러면 그걸 어때요? 저희는 그걸 한다 그래서 무조건 참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가지고 옆에서 저희는 같이 지하철 놀이를 하면 어때요? 참여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갖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놀이로 상대방과 같이 놀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놓고 이제 신체 기능까지도 변화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봐요. 때로는. 네. 어쨌든 요게 두 개 중요해요. 제일 왼쪽이 신체 기능, 중간에 활동, 그리고 참여. 이것이 사람의 삶에서 기능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능. 젓가락을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젓가락 쓰는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단추를 끼는 옷을 입기 때문에 단추 끼기를 할 수 있어요. 단추를 한 번도 끼는 거 경험을 해보지 않은 나라에서는 사실 단추 끼기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활동과 참여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다른 데서 받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영향을 받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환경이더라는 거예요. 환경. 환경은 나 이외의 바깥 세상은 전부 환경이에요. 공기, 지구, 시간, 그 다음에 물건, 그 다음에 공간, 그리고 사람, 다른 사람, 그리고 제도 이런 것들이 다 환경인데 이 환경이 사회적인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나의 참여에 영향을 주고 그런 활동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활동이 가장 많이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사람 개인적인 성격, 성별, 아니면 습관, 그 다음 동기, 타고난 기질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더라도 똑같이 건강하게 기능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참여에 영향을 주고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장애라고 했을 때 장애는 일단 이렇습니다. 6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여기에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그래서 더 나아지기가 어려운 경우를 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민을 오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장애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왜냐하면 그분이 당장 개선이 돼서 의사소통을 잘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애라는 건 단순하게 어떤 질병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생활 기능이나 신체 기능이 계속 변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된다면 이것은 점점점 사실은 조금 더 퇴화가 되는 것이고 발달을 한다고 했을 때도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큰 것이 어떤 진단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떤 염색체 문제라든지 아니면 뇌에 어떤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손상을 당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상태의 손상을 입었다든지 그래서 여기는 WHO에서 말하는 국제 분류 중에 진단 분류가 있어요. 진단에 대한 그 상태가 여기 꼭 기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만약에 저희가 작성을 한다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한 보고서가 되겠죠. 그걸로 소통할 수 있겠죠. 이것으로 병원에서의 기록과 만약에 학교에서도 학교에서 지내야 되잖아요.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업뿐 아니라 쉬는 시간과 여러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활동을 같이 나눌 때 교육자가 이 정도의 정보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소통으로 이 도구를 활용하라 라고 해서 사실은 북유럽에서는 아니면 일본에서는 이런 그 양식으로 서로 소통하는 모델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특수교육 학교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ICF는 이 표를 그냥 놔둔 게 아니고요. 이 표 안에 기록을 해라 라는 것이고요. 이 기록을 가지고 분류기 때문에 분류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D110 그러면 보기 코드예요. D330 그러면 표현할 때 의사 표현이에요. 그런 걸로 쭉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신체 기능이나 활동 참여 기능이 몇 번 코드와 매칭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해서 1424개의 코드가 현재까지 개발이 되어 있고요. 계속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몽골은 동물을 이용해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코드 안 쓰죠. 동물을 이용해서 쓰는 거는 없고 대신에 중간에 인간을 이용해서 이동하기가 있어요. 엄마한테 안겨서 이동하나 봐요. 네, 그게 발달상으로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반영돼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구글에 ICF 그리고 한글 이렇게 같이 치시면 이 ICF에 대한 한글 내용이 그대로 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부서에서 이 ICF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의 건강 지원에 사용하라 라는 것이 WHO 방침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선진국 아닙니까? OECD 맨날 통계 얘기하는데 이 ICF에 관련된 통계가 빠져있다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께서 또 당사자들께서는 그래서 나에 대한 ICF 보고서를 좀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네, 저희 같은 전문가들 들들들 뽑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여기 계시는 한 분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이분으로 ICF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분은 나중에 굉장히 중증 중복 장애가 있는 사람이 되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스티븐 호킹입니다. 스티븐 호킹이 1942년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의학 연구자였고 어머니는 의학 연구 비서였어요. 그리고 이제 문과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고 이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가족이 식사 시간에도 가족 독서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두고 있죠.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스티븐 호킹이 공부에 흥미가 없었대요. 아니면 약간 읽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런데 불안정하잖아요. 아직 정세가.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를 여고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같이 시키는 식으로 그렇게 했대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여고생 누나들하고 만나니까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좀 아시겠죠? 그죠?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을 때 루게릭병 진단을 받아요. 루게릭병 진단은 요런 문제가 있어요. 크게 뇌 손상은 아닌데 뇌로 전달되고 오는 감각과 운동에 마비가 되면서 점점 몸을 움직이는 쪽에 마비가 생겨요. 급격히 마비가 돼서 나중에 급기야는 사실은 호흡기와 횡격막에 마비가 생겨서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천천히 마비가 진행이 되는 병인데 이 파란색이 진단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인 진단 분류 안에는 질병 진단은 파란색으로 주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ICF라고 하는 생활 기능은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생활 기능이 상실되고 의사소통 기능이 상실되고 사회적 기능이 상실되더라 아니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서로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가 사람마다 다르더라라는 것 때문에 IDH였죠. Impairment, Disability, Handicap 아니어도 돼요. 거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여기서 이것이 서로 이게 안 된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못 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이 그게 하나의 증명이 됩니다. 이 사람이 대학에서 이제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는데 그 전에 조정 클럽에 들어가 있었대요. 조정 클럽에 들어가면 운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조정은 별로 이제 나중에 좀 하기 힘든 상태인데 여기 보면 앞에 앉아 계시죠. 네, 이런 분이신 거죠. 내 몸은 못 움직여도 조정은 참관다. 이분의 언어는 본인은 직접 음성을 내지 않지만 소위 그 AAC가 여기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분한테는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근육은 기능을 잃어가니까 실제로 내 몸을 움직여서 자주 활동을 하거나 내가 음성을 기능을 발휘해서 의사소통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층에서 층으로 건물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했겠죠. 그런 도움을 어떻게 했냐? 의사소통 장치라든지 이제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케어 어텐던트라고 하는데 뭐랄까요? 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다양한 전문가들, 주로 간호사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해요. 루게릭병이 이 사람의 사망의 원인일까? 라고 의사조차도 사실은 이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살았고 네, 그런 부분이 의사들한테도 이 병과 생활하고는 연결이 안 돼서 혹시 진단이 잘못된 건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남긴 언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인생이라도 당신이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존재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좀 영화 같고 스토리 같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ICF에 이제 담아보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담을 수 있어요. 아까 네모 몇 개 생각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일 위에는 진단명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근위축성 축세 경화증이 있다라는 것은 병원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의료적 조치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는 음성 구조나 기능이 어렵고 신경 운동이나 구조의 기능이 어려움이 있다. 손상이 있다. 호흡 기능과 구조도 손상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치를 받거나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주활동이나 의사소통 자체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도움도 인적 자원, 제도적 지원, 그 다음에 휠체어라든지 다양한 기술적인 자원을 받아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참여는 어때요? 굉장히 높죠. 참여 수준 높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어쩌면 질병이 기여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 질병이 없고 몸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론 물리학자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런 참여는 이런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환경적 지원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이 사람의 이 병은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영향을 받지만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참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런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렵다. 환경적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더라. 이런 식으로 ICF의 연구가 쭉 쌓여서 장애, 신체 손상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환경적 지원을 통해서 일상의 참여가 훨씬 더 나아지지 그 사람의 신체 기능을 바꾸려고 했을 때 그 지원은 의미가 아니면 효과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건 이미 증명된 얘기예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여기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료 지원은 이 왼쪽에 여기 이게 사선으로 이제 약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의료적 지원 상태에서 활동에 대한 지원이 기회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활동에 대한 기회가 충분하게 있지 않으면 요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걸레를 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봐가지고 몰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걸레를 짤 일이 인생에 한 번도 없을까요? 집에서 그저 예. 재난과 손상과 응급과 안전대피는 청소부터 시작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그 생존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귀하게 키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무능하게 돼요. 그러니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 활동을 통해서 참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참여가 촉진돼야 돼요. 그래서 WHO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건강은 단지 질병과 허약함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웰빙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강은 질병이 없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상태. 웰빙이라고 하는 거는 잘 살아보는 거죠. 잘 산다. 웰빙, 잘 산다. 좋은 사람, good person.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스티븐 호킹은 질병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활동에 대한 부분도 도움을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참여를 하고 살았어요. 스티븐 호킹은 질병이 있고 허약하고 신체적인 이 부분은 웰빙이 아닌데 정신적, 사회적으로는 웰빙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저희는 스티븐 호킹을 이제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스티븐 호킹이 건강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스티븐 호킹은 안 건강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체로 의사 선생님들께 스티븐 호킹의 이야기를 하고 스티븐 호킹이 건강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아니지, 질병이 있으니까. 한 70%. 그 다음에 이제 방문간호를 하시고 지역을 찾아다니시는 이런 분들을 여쭤보면 반반 있어요. 그래도 그 정도 도움 받고 사니까 부모님들 거의 98% 정도가 건강하지 저 정도면 생각을 하시는. 그래서 건강의 개념들은 좀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다 중요해요.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있으잖아요. 질병 관리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티븐 호킹 건강하니까 나한테 안 와도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러니 사람에 대한 건강의 개념을 충분히 이쪽으로도 보고 면밀하게. 그러니까 100% 건강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참여를 하고 살더라도 이 사람은 의료적 관리가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절한 활동을 참여하는 건 참여해야 되지만 어떤 활동은 제대로 지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학을 갈 건데, 예를 들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건데 내 몸에 움직임에 마비가 있어요. 그럼 마비가 있는 움직임을 내가 마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 몸으로 수동 휠체어를 돌리고 학교를 갑니까? 그거보다는 전동 휠체어를 쓰고, 그죠?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되는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기계를 사용해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게 더 맞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몸을 하나도 안 쓰고 기계만 의존해버리면 몸이 허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은 역동적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 중요한 건 화살표예요. 어느 것도 하나 화살표랑 연결이 안 된 것이 없고 어느 거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중요하다. 그래서 ICF는 역동 모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나게 되시는 여러 부모님들, 본인의 자녀만이 아니고 여러 상황에서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여태까지는 발달을 주로 언어 발달, 운동 발달, 인지 발달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봤던 경향이 있어요. 그건 통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도 발달이 중요한데 삶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의 변화도 발달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지속되는 변화를 발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10살이 되어서 10살 수준의 발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턱을 만났기 때문에 턱을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간의 뇌는 쭉 이렇게 발달을 해서 40대에 가장 좋은 기능을 발휘하고 이 기능이 70대까지 유지가 된다는 현대 과학이 있어요. 그러니 인간은 언제까지 발달하냐? 평생 발달한대요. 평생. 특히 35세부터 40세에 해야 되는 발달은 자기성찰이라고 해요. 자기성찰. 그러니 40대가 됐는데 자기성찰이 안 되면 어떻게? 발달이 지연이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로 인해서 부모님이 더 성장한 것 같지 않으세요?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우리의 존재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의 발달은 보편적이기도 하고 개별적이기도 해요. 근데 ICF라는 모델로 봤을 때 다 긍정할 만한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죠? 어떤 경우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공을 던지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공이 퍼져 있는 걸 보기가 싫어가지고 다 주워 담아요. 그래서 둘이 더 어울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 던지기를 둘이 주고받게 하고 싶은 것이 선생님의 마음이었어요. 선생님은 둘이 주고받았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은 던지는데 한 사람은 계속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 여기서의 참여는 한 사람은 던지고 한 사람은 담고 선생님은 계속 어떻게 하면 좀 둘이 만날까? 이런 부분을 계속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보편적인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점을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의 활동 자체는 보편성이 있는데 개별성이 있어요. 보편성과 개별성을 저희가 좀 볼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절대로 자폐증이어서 때론 지적장애라서 뭐 의사소통을 할 때 거부한다든지 귀를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누구라도 지금 무엇을 하는 게 있다, 활동을 하는 것이 있다, 두 사람 이상의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데 누구나 활동을 하긴 하는데 누구나 숨을 쉬고 누구나 어쨌든 느끼고 보고 듣고 어떤 움직임을 하고 밥을 먹고 변을 보고 이렇게 지내는데 개인마다 다른다는 거죠. 먹는데 좋아하는 게 다 다르고 말이죠. 그죠? 숟가락으로 입에 넣는데 숟가락 안에 들어가는 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무언가 하는데 무언가 하는 것이 다 다르더라. 그래서 사람의 활동을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저건 의미가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ICF 중간에 활동이 있었죠. 그냥 무조건 젓가락질을 훈련한다고 젓가락질 잘하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걸 집으려고 젓가락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떨 때 보시면 정말 이걸 이렇게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 걸 하고 여겨지는 것이 있죠. 정말 좋아하나 보다.
라고 여겨지는 거. 그러면 누구한테나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좋아하는 활동은 있는데 그 좋아하는 활동이 누구나 더 좋아하는 건 아닌 거죠. 누구한테나 좋아하는 활동이 있으나 누구나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의미나 목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렇게 저희가 사람의 활동을 볼 때는 이렇게 여기 영어를 썼어요. 죄송한데요. 영어인데요. 왜 영어냐면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doing. 저희가 활동 그랬을 때는 대체로 그냥 활동 그래서 과제로 딱 잘라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 마시기라고 하는 것은 안에 동사가 없죠. 근데 물을 마신다라는 건 동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은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이제 어느 정도 40분 정도 떠들어서 입에 침이 마르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면 제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doing, 동작은 어떻게 있을까요? 물을 찾는다. 찾는데 남의 물인지 내 물인지 선택한다. 굉장히 상황이 되게 많은 그 ing를 만드는 거예요. choosing, 고르기, 그죠? 몸을 틀기, 틀어서 다가가기. 그래서 손으로 뻗어서 뻗기, 잡기, 올리기, 올려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살짝 가져와서 여기서 손목이 아주 살짝만 기울여야지. 손목이 확 기울이면 얼굴에 확 쏟겠죠. 그런 부분들은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doing을 이제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은 이런 doing을 굉장히 작은 단위까지 분석해요. 작은 단위까지 분석해서 지금 손목은 안 꺾인다. 그럼 여기 도와줘야 된다. 팔꿈치를 잡자. 이렇게 해서 아이는 물 먹는 데 성공을 했으나 어른은 실패하지 않게 어느 지점을 적절히 도와줘야 되는 거죠. 많은 도움 중에 스스로 성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뭐랄까 기술적 중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하고 있는 것인데 하고 있는 것에는 세 가지 속성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일단 영어로는 want to, need to, be expected to. 네. 사투리로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져. 제가 왜 그럴까요? 네. 다 굉장히 다가오죠. 정말 제가 처음에 김수정 회장님 아드님을 만나던 첫날 저랑 헤어지고 갈 때 저보고 인사를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하더라고요. 서울 친구인데 제가 아마 사투리를 어떻게 숨길 수가 없나 봐요. 예. 어쨌든 want to do, need to, 뭐요? be expected to. 네, 일단 따라하세요. 원하는 것,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 기대되는 것. 네,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하고 싶은 것, 해야 되는 것, 하게 되는 것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이 설명을 본인들하고 진지하게 맞붙었을 때 나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예요! 이렇게 버티는 친구들은 없어요. 다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지만 해야 되는 걸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 해야 되는 걸 하고 나서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커질수록 하게 되는 게 많아지는데 하게 되는 게 많아지니까 하고 싶은 것도 더 늘어나더라. 그거를 살면서 알게 돼요. 이게 무엇인지는 뭐 차츰 더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 해야 되는 것, 하게 되는 것. 그 중에 사실 제일 양육자로서 중요한 것은 해야 하는 것을 먼저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해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 뭐 떠오르세요? 공부, 이거 아니고요. 해야 되는 것, 잠자는 것. 밥을 먹는 것. 그 다음에 씻는 것. 변을 보는 것. 네. 변을 닦는 것은 만 8세 정도 돼야 겨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하게 되는 것으로 좀 밀어놔야 돼요. 삶을 위해서, 내 생명 유지를 위해서, 내 건강 유지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거. 이 둘이 팽팽하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밥을 먹거나 옷을 입거나 이걸 늘 일상에서 해야 되잖아요. 늘 해야 되는 것을 하는 중에 사람을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사람. 어떤 거냐? 우리가 보통 강점과 약점을 얘기해보세요 라는 질문은 사실 전문가들이 누구나 물어보고 사실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제 강점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여쭤보면은 부모님들이 애가 착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착한 것은 그죠, 강점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강점은 doing에서의 강점입니다. doing. 하고 있는 것 중에
잘하는 것, 하고 있는 것,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강점이에요, 약점이에요? 하고 있다 그러면 강점이에요. 저는 지금 마이크를 안 떨어지게 잡고 있죠. 그죠?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점인 거예요. 하고 있는 것. 그런데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보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고 있는 것은 강점이에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실화인데 외국 아이의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외국 서양은 가치가 자립적으로, 가급적이면 자립적으로,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서로 존중하면서 내 자립을 이루어 나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 그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사 분석이 되게 잘 돼요. 어떤 어머니가 자녀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중증의 장애가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숟가락을 쥘 수 있어요. 숟가락 입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잘 씹어요. 입에서 잘 혼자 뺄 수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휙 던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일은 던진 숟가락을 다시 씻어가지고 아직 푸는 건 안 된다. 아직 숟가락 음식 푸는 건 어렵다. 그래서 입에서 빼면 휙 던져버린다. 던지기 때문에 우리 닦아서 다시 퍼두면 얘가 들고 입에 넣고 빼고 던지고. 근데 어머니가 걱정되시는 건 이거 자꾸 던지는 게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던지는 것은 행동이 강점인가? 근데 밥 먹을 때마다 던지게 되면 던지는 행동으로 자꾸 습관화 될 것 같으니 빼고 던지지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작업치료사가 들을 때는 굉장히 감사한 분이에요. 우리가 다음 갈 길을 명확히 안내주시니까. 저희는 그런 게 훈련된 사람이거든요. 숟가락 내려놓는 거에 딱 초점을 두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먼저 이 친구를 살펴보면 인간은 손을 한꺼번에 뻗고 한꺼번에 펴는 것이 먼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고, 그죠? 숟가락을 내려놓으려면 손을 풀어야 되죠. 손만 푸는 게 어려워요. 푸는 걸 하려면 어깨까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풀기 위해서 상지를 다 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직 운동 발달이 어깨가 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팔꿈치에서 손목으로만 푸는 것이 어렵구나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놓을 곳이 너무 멀리 있네요. 그래서 다양하게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가 도와줘서 끝에 가서 손을 풀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성공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동료는 여기서 던지는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앞에다가 색깔 있는 접시를 딱 갖다 두면 거기다가 그냥 어깨를 펼 필요 없이 손만 풀면 되니까 그래서 내려놓을 숟가락을 놓는 곳을 좀 더 가까이 두면 어떨까? 근데 거기 내려놓으면 더 빨리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숟가락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또 저희가 아이디어 내면 이건 치료사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지혜가 모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강점을 알고 약점을 알았는데 그 다음은 목표 설정이란 말이에요. 목표 잡기. 근데 목표 잡기를 대체로 저희는 여기서 이 아이가 입에서 숟가락을 빼면 던져버려요 라고 했을 때 목표 설정을 식사하기로 잡으면 너무 활동이 아니라 과제가 돼버리죠. 두잉에 집중하자는 얘기는 여기서 잘하고 있는 것, 그 다음 가야 될 길을 약점으로 보고 그 다음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잘 받아서 조금 더 실천 가능한 목표로 잡을 수 있다면, 근데 그 부분이 부모님이 혼자 하시기 힘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노력하거든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는데 사실은 아직은 실천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움을 받으면서 숟가락 내려놓기라고 하면 그 다음 목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또는 도움 받으면서 숟가락 음식 푸기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다음 단계를 목표로 잡는 것, 그게 강점을 기반한 목표라는 거죠. 이걸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면 이것을 IPE라고 하고요. IEP라고 하군요. 또는 맞죠? 개별화 교육 계획 또는 개별화 서비스 계획, IEP 또는 ISP가 이렇게 ICF의 강점 기반으로 해서 다음 갈 길을 구체적으로 잡는 것. 이것이 실천 가능한 사람의 지원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면 강약적으로 이 아이는 주의가 산만해요. 이 아이는 듣는 것만 잘 들어요.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행동과 활동이 없이 그 사람에 대해 묘사하는 건 추상적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 인간의 뇌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손을 놓고 빼고 내려놓고 입에서 빼고 전부 다 뇌에서 활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뇌에서 활동을 해요. 이 부분에 주목을 하면 그 다음 뇌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뇌에서 큰 그림을 보고 그래서 뇌가 정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래서 보통은 언어 발달이 뭐 이 정도다, 운동 발달이 이 정도다 이런 식으로 표준 분포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지만, 사람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내용을 따지고 보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그 첫 대면 관계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 사귀기는 어려운데 진득하니 끝까지 사귀는 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각 맞추고 줄 맞추고 열 맞추고 그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다 꺼내서 새로운 걸 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발달 목표를 잡아야지, 하나의 수치를 가지고 이 사람을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사실 강점 기반의 지원으로서도 어렵고, 특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네가 70점이니까 90점 가자 이렇게 끌어올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지혜를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웬만큼 지혜 없는 접근으로 가가지고는 안 따라옵니다. 네,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더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제 힘도 들지만 배우는 것이 더 많지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사실 저희가 좀 정확하게 ICF로 구분할 필요도 있지만, 진단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걸 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부모님 중에는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아서 한 3, 4살 정도의 장애를 받아들이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다시 신생아중환자실에서부터 병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계속 병원에서만 생활을 하는 시간을 오래 보내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신체 손상이 있거나 운동 손상이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발견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의료적 처치만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인관계나 활동에 참여에 제약이 너무 많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소통의 경험은 병원이나 분리된 공간에서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걸 저도 실제로 느꼈는데,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 조기교실이 있었어요. 만 5세 반을 하면서 6세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좀 그룹 경험을 하자라고 해서 그룹을 이제 집단 수업을 했는데, 이제 특수교사 선생님하고 저희가 같이 했어요. 특수교사 선생님이 주로 하고 일주일에 4번 수업을 하면서 매주 금요일은 바깥에 나가서 대학 캠퍼스에 나가서 물총도 쏘고 비눗방울도 놀이를 하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이제 뇌성마비로 몸에 사지마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이 친구는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받아왔던 거예요.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아프니까 자기 몸을 건드려서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조기교실에 왔을 때 아무도 손을 못 건드리겠는데, 이 친구가 제일 좋아하기 시작한 시간이 금요일 바깥 활동이었어요. 바깥에 나면 예쁜 누나들도 있고 물총도 쏘고, 그러면서 한 학기 만에 선생님 손을 붙잡고, 물론 뒤뚱뒤뚱 걷긴 하지만 걷고자 하고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기 때문에 나갔거든요. 그럼 병원에서는 그러면 캠퍼스를 나가는 프로그램이 가능한가요? 어렵거든요. 다 낫고 걸으면 나가자 아니고요. 바깥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을 움직이고 내 동기가 생기고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진단군이 이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나중에 조금 늦게 발견이 되는 지적 발달이나 자폐성 장애인은 그래도 하고 싶은 것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발달 장애를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거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외국의 사례도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 사례도 모이는데, 방금 봤던 ICF라고 하는 것들을 진짜 간단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제 좀 그 검사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방법들이 있어요. 평가 방법들이 있고, 이걸로 어려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려고 그 가이드인데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외국은 다운 증후군이다 라고 하는 똑같은 다운 증후군인 사람들을, 이 사람들에 대한 생활을 비교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을 6가지 이 영역으로 질문하고 파악하는 건데, 한
사람도 같은 프로파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는 수치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고요. 수치가 적을수록 어려움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40점 미만이면 장애 인구에 들어가지 않아요. 40점 이상이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니까 사회적으로 서비스를 하든지 해당하는 영역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해와 의사소통에는 별로 문제가 없고 이동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나 그 직장생활 같은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참여가 제약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동하는 부분이나 자주활동은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해나 의사소통이 어렵고 그거로 인해서 대인관계나 다른 사람 만나는 활동이 좀 어렵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개별성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물론 진단군이 의학적 정보를 위해서 필요해요. 근데 그 정보는 이미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고, 이 개인이 예를 들면 심장이 힘든가 피부가 힘든가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지만 움직임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라고 한다든지 이 개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동하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대인관계 좋네요. 대인관계가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사회 참여가 어려운 것이 이게 우리나라의 프로파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한두 가지 영역이 있으면 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기는 이런 내용을 차곡차곡 모아두면 어때요? 보건복지부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회적 참여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꼭 물리적인 경사로뿐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부분, 어떤 사람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어떤 행동이 달래서 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고 멀리 떨어져서 저 사람이 안전한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라는 인식이 조금 국민적으로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실 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치매 어르신하고 밖에 나갈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의 사회 참여가 되는 사회는 전반적 국민이 살기가 괜찮은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하나가 이상하면 사회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가 빡빡하죠. 굉장히 빡빡해요. 그런 빡빡함이 아니라 다 같이 사실은 링거 끌고 나와서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누군가 막 뛰고 있어도 뛰나 보다 그리고 밥 먹을 거 먹고, 그죠? 자기한테 잠깐 왔다 갔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괜찮아요 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의 어떤 갈등이 싹 없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경험이 돼야 사람들이 좀 성숙하죠. 그죠? 네. 그런 다양함이 많은 것이 이제 좀 더 통일성이 있는, 아니면 사회에 뭐랄까요? 소통이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요거 하고 제가 잠깐 쉴게요. 사진 찍으세요. 활동에 대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활동이 중요하더라. 그래가지고 활동을 막 하시거든요. 반드시 원하는 활동이 뭔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도 중요하고 기대되는 일도 중요한데, 활동에서 여기 되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 시키는 활동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 굉장히 자발적으로 앉아 계실 수도 있지만 네, 아닐 수도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특히 굉장히 어려운 행동을 하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활동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 활동들을 건강의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활동이 누가 시켜서 하는 활동이보다 내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 건강한 활동이더라. 그래서 영어로는 이 활동을 occupation이라고 그래요. 직업이 아니라 occupy 하는 활동.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 활동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 같이 손가락에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가락 하나나 두 개 집게로 딱 보시고 갈고리 모양 딱 거는 모양 하세요. 저는 무조건 침을 퇴퇴 이렇게 바르는데 퇴퇴 이래가지고 딱 걸어서 앞에 어떤 것이 있다 딱 거는 거 한번 걸어보세요. 딱 걸어서 내 쪽으로 갖고 오는 거. 어떤 활동이 있다. 갈고리를 걸어서 나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네, 활동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활동은 강점이야.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질질 끌려다니면 이게 이제 장악 당하는 거거든요. 시켜서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질질 끌려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저희는 occupy 당한다, 점령 당한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활동은 활동인데 내가 점령하고 내가 장악하는 그런 활동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맥락 안에서 이런 도표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느냐.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일단 하고 저희 쉬었다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